네, 오늘 시간은 지식 권력의 변화 가운데에서 조선의 여성들이 근대에 들어와서 어떻게 새로운 신여성들로 변화되는가, 특히 가정과 부엌에서 억압과 굴레를 벗어던진 새로운 유형의 인물들, 그들의 삶과 투쟁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역사 속에서 여성들의 이름이 알려진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죠. 상대적으로 보면 우리가 임금님들, 선덕여왕, 진덕여왕 이런 분들을 빼고 삼국시대 이래 여성들의 이름으로 알려진 인물들이 기억이 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것은 성공한 삶을 산 거죠. 이제 제가 근대사를 전공하면서 특히 일제 식민지를 겪고 또 분단과 전쟁을 통해서 지금 현재 우리의 발전되어진 상황들, 이제 경제적 발전과 민주적인 발전을 전 세계에서 지금 10대 강국이 된 이제 현재까지 우리를 만들었던 가장 강력한 힘들은 무엇이었을까를 살펴볼 때 여성들의 각성, 여성들의 끊임없는 투쟁, 여성들의 땀과 노력이 가장 큰 동력 중에 하나였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지금 보여지는 사진을 한번 볼까요? 이게 1938년에 발간된 그 미국 선교협회, 그러니까 여성 선교회에서 발간한 책자 가운데서, 그러니까 영광의 40년, 빛을 찾는 영광의 40년이라는 주제로 기독교가 이 땅에 전파되어서 이루어졌던 다양한 그 활동들을 엮은 책인데, 그 가운데 4명의 여성들이 동시에 찍힌, 즉 여성 4대가 찍힌 사진을 발견한 거예요. 이게 수원 지역에서 활동했던 여성들이라는 사실, 거기에서 보게 되면 사라, 첫 번째 바이블 우먼, 수원 구역에서,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수원구역 최초의 여성 권서, 즉 여전도인 정도로 해석이 되겠죠. 그 밑으로 보면 메리, 첫 번째 최초의 학교교사, 그리고 그 옆에 이제 사라의 증손녀, 그러니까 손녀, 증손녀,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요 분이 이제 사라, 메리, 그리고 손녀, 증손녀,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제가 이 사진을 보고서 저분이 김사라구나, 두 번째 분이 김매래구나, 그 손녀딸이 박충애로구나, 마지막 그 딸이 최화성이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연구를 통해서 밝혀내면서 이 여성 4대의 삶의 궤적이 또 한편으로는 한국 근대사의 또 다른 궤적의 산 증인일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그 첫 번째 여인 김사라, 그는 가족과 친구를 버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이방인들에게 왔다, 즉 선교사들에게 왔다. 이게 이제 서울에서 미국으로 보낸 이제 국내 선교사의 보고에 실려 있는 김사라에 대한 표현이에요. 그 당시 기독교, 즉 우리가 1886년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최초의 선교사들, 특히 이제 스크랜튼 혹은 알렌, 뭐 이런 분들과 함께 처음으로 국내에 들어왔던
사람 가운데에서 스크랜튼 부부와 그 어머니, 그러니까 메어리 스크랜튼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스크랜튼의 어머니가 1886년에, 그러니까 85년에 들어와서 그 이듬해 86년에 이제 서울 정동에 있는 이제 초가집 집을 장만해서 거기서부터 한 명의 학생을 가르치면서 이화학당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이화학당이 지금은 이제 이화여고, 이화여대까지 진행이 돼서 현재 대한민국의 여성교육에 그 산실이자 숱한 많은 여성 지도자들을 길러냈던 요람인 셈이죠. 그 스크랜튼 부인이 이제 정동에 자리를 마련하고 여성들을 위한 선교 활동, 성경 학원 비슷한 것들을 만들면서 여성들을 복음을 전파했는데, 그 당시에 가장 역할을 했던, 그러니까 이제 뭐 나름대로 이제 머리도 있고 사람들에게 그 배웠던 내용들을 가르칠 수 있는 역량 있는 3명의 전도부인을 이제 발굴했는데, 그 사람이 이경숙, 이두실라라고 하는 이경숙, 그리고 김사라, 정한나, 이 3명이 우리나라 최초의 전도부인으로 각지에 파견돼서 숱한 많은 사람들을, 특히 여성들에게 복음서를 판매하고 전도를 통해서 많은 교회들을 만들어냈던 역할을 한 거죠. 그 첫 번째 수원 지역의 전도부인, 즉 바이블 우먼이 김사라였던 거죠. 김사라에 대해서는 뭐 정확한 이제 인적 관계, 누구와 결혼을 했고 왜 혼자 딸을 키우며 살았는지에 대한 내용은 정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딸 김메리를 데리고 스크랜튼 부인과 함께 활동하면서 메리를 이제 이화학당에 보내는 거죠. 그 김사라가 딸 메리를 이화학당에 보내고 제2회 이화학당 졸업생이 되어졌고, 또 한편으로 스크랜튼 부인의 영향을 받고 그들을 통해서 세례를 받은 게 사라. 그러니까 그 세례를 받고 난 뒤에 1900년에 그러니까 서울 이남 지역, 특히 경기도 지역의 최초의 교회가 수원 동탄에 있는 장진의 교회, 장지리에 있는 장진의 교회에 파송이 되죠. 1893년에 만들어진 이 교회에 딸 메리와 함께 파송이 되면서 전국에서 최초로 지방에 파송된 최초의 전도부인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동탄 장지리에서 사역을 하다가 수원 읍내에 있었던, 나중에 이제 종로교회가 되는데, 읍내에 있었던 교회에 역시 전도부인과 또 딸을 데리고 종로교회에 들어와서 활동하게 되는 게 1904년부터 활동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러면서 이제 수원 지역과 충청도 공주 지역까지 관할하는 전도부인으로서 가장 충실하고 능력 있는 일꾼으로 평가받으면서 상냥하고 근면하고 낙담하지 않는 신앙의 소유자로 선교사들의 칭송을 받으면서, 이제 1910년 이후에 이제 기록이긴 한데 1913년에 이제 전도를 했던 게 200호를 방문하고 부인들을 230명을 만나서 복음서를 50권을 판매했다는 선교사의 보고가 있고, 1919년 같은 경우에는 더욱더 왕성한 이제 활동을 해서 1년에 16,000집이나 넘는 이제 가정을 방문을 해서
신자를 12,000명이나 넘는 신자를 확보하고 성서 판매를 3,000부가 넘는 판매를 하는 가히 진짜 초인적인 역할들을 해서 말 그대로 이잡듯이 전도를 한다.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기억할 정도의 초인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그 김사라 이분을 집에서는 결코 볼 수 없었다. 늘 집 밖에 나가서 전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집에 들어가서는 잠만 자러 들어간 상황일 정도로 김사라의 역할을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가 있죠. 저희가 이제 왜 이 주제를 얘기를 하냐면, 이제 집, 가정과 부엌에서 남편을 위해서 헌신하면서 집 밖으로 나가는 것들이 찬양받지 못했던 숱한 많은 여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로 나오게끔 하는 것. 더 나아가서는 이제 그 당시에 기독교가 성경의 종교, 즉 그 한글로 된 성서를, 복음서를 판매하는 것, 그러니까 저렴하게 나눠주는 행위, 이게 이제 전도의 첫 번째였는데, 점차 이런 성서를 판매하고 나눠주는 그런 행위에서 이제 신방을 하고 가정을 방문하고 신방을 통해서 그 부인들이 갖고 있는 문제들을 받아주는, 상담해주는 역할들을 통하면서 이 전도부인들의 역할이 남성들로 이루어졌던 선교사들이 해내지 못하는 역할들, 여성들의 공간, 여성들이 모이는 장소에 찾아가서 초창기에 전도 부인들의 역할들은 압도적이라고 할 수 있었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한글로 된 성서를 나눠주고 읽게 했다라고 하는 행위는 또 한편으로는 문맹을 깨우치는, 즉 초보적인 한글을 가르쳐서 한글을 읽게 하고 그 한글을 읽게 하는 것이 성서, 이 복음서를 통해서 한글을 읽게 하는 거여서, 한편으로 보자면 무지한 문맹이었던 여성들을 비록 복음서라고 하는 종교적 행위를 통하는 거지만 지식을 보급하고 또 교회를 나와서 이제 창가, 즉 음악을 하고 합창을 하고 토론과 강론을 듣고 이러한 행위들을 통해서 새로운 인간으로 만들어 나가는 과정의 역할들을 했다는 거죠. 이것을 보고자 하는 거예요. 기독교가 근대에 들어와서 어떻게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지식 권력과 사회 속에서의 지식 권력들을 만들어 나가는가. 그리고 그 당시에 식민지 권력에 어떻게 저항하는가. 또 우리가 보여줬던 가부장적 권력에 어떻게 맞서든가. 이런 것들을 보는데, 그 첫 번째 사람이 우리나라 최초의 전도부인 1호였던 김사라, 그리고 수원 최초의 전도부인으로서 지금 현재 수원, 용인, 충청도 일부 지역에 기독교인들은 김사라의 전도를 통해서 신앙을 하게 된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어머니에 의해서 이학당을 가게 됐고, 이학당 2회 졸업으로서 새로운 신식교육을 받은 여학생이 교사로 거듭나면서 새로운 신여성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종교를 받아들이고 새롭게 교육을 받아서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이제 새로운 직업 여성으로서 어떻게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 나가는가를 보는 거죠. 메리는 마포에 있는
이제 밀양박 씨와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딸을 둘이나 낳는데 남편이 무능하고 술과 도박에 빠져 사는 것을 참지 못하고 더 이상 이 남자에게 기댈 것이 없다라고 해서 남자를 버리고 과감하게 두 딸을 데리고 집안을 박차고 나오죠. 그리고 어머니 김사라와 함께 기독교를 통한, 어머니는 전도부인으로 그 딸 김메리는 두 딸을 데리고 교회에서 운영했던 매일학교, 즉 학교의 교사로 활동하게 되는 거죠. 아까도 봤지만 엄마 김사라와 함께 1900년에 장진의 교회의 교사로 파송이 돼서 활동을 하다가 1904년 수원 읍내로 들어와서 3.1여학교 교사로 13년간 1916년까지 근속하면서 수원 지역 초창기 여성교육의 핵심적인 역할을 한 인물이 김메리입니다. 그러니까 메리 사라는 세례명이죠. 그 김사라, 사라를 한자로 표현할 때 사라라고도 하고 세라라고도 하는 이름으로 나옵니다. 토지조사부에는 김세라라고 나옵니다. 김메리는 메자가 발음이 안 나, 한자로 표현하기가 어려우니까 김메레, 그러니까 소매자락 메자를 써서 메레라고 하는 되게 어려운 한자를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1916년까지 수원 3.1여학교의 교사로 활동을 하게 되는데, 이제 우리가 지금 독립기념관에 남겨진 그 사진을 보게 되면, 지금 이 사진이 1916년, 그러니까 지금 보면 좀 자세히 볼까요? 꽃다발을 받은 이분이 1904년부터 16년까지 13년 동안 3.1여학교의 교사로 근속한 것을 송별기념식으로 수원여학교 동창회, 즉 뒤에 있는 그 여자분들이 3.1여학교 일회 동창들이죠. 이 사람들이 김메레 선생의 송별식을 해주는 거예요. 그 옆에, 엄마 옆에 이분이 김사라. 그리고 요 분이 그 3.1여학교 교감, 즉 학감으로 있으면서 1919년, 나중에 이제 몇 년 뒤에 1919년 3.1운동의 민족대표 33인 플러스 48인 가운데 한 사람인 김세환 선생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일회 학생들, 요 사람이 김메레의 딸인 박충애, 그 옆에 있는 분이 박충애와 동기동창인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 여성 유화가였던 나혜석, 그리고 나혜석의 여동생이자 3.1여학교 동기동창이었던 나지석, 그리고 박충애 옆에 있었던 분이 차인재, 그러니까 하와이, 그러니까 미국으로 이제 이민을 가서 나중에 나오겠지만 독립유공 포상을 받던 차인재, 그리고 그 옆이 홍보배, 그러니까 수원의 경기도의 유관순이라고 일컬어졌던 이선경, 그리고 그 가장 대표적인 사회주의자였던 동아일보 기자를 했던 이현경의 오빠였던 이완성의 부인, 즉 다시 말하면 이 사람들이 수원 지역의 기라성 같은 이제 인물들로서 활동을 했다는 거죠. 이러한 사진들이 우리를 기쁘게 또 하는 것이고, 동시에 이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한편으로는 여성들의 활동들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 나혜석의 3.1여학교 일회 동기동창이자 나혜석의 첫사랑이었던 최승구의 사촌
동생이었던 최승만과 결혼했던 박승호, 원래 이름은 박충혜인데 3.1운동 당시에 평양의 정진학교 교사가 돼서 활동을 하다가 기생으로 변장을 해서 평양을 탈출해서 서울로 가서 이제 활동을 하면서 박승호로 개명을 하죠. 그 이후로 1919년 이후로 박승호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해서 그 이후로는 박승호로 널리 알려지게 됐죠. 그래서 박충혜, 박승호가 혼용돼서 나오겠습니다. 나혜석과 동기동창이면서 또 김매래 선생의 제자죠. 즉 다시 얘기하면 3.1여학교의 선생으로서 딸이었던 박충혜와 나혜석을 같이 가르쳤던 인물이 김매래고, 박충혜와 나혜석이 반에서 1, 2등을 다투는 상황이어서 김매래가 아주 힘들어한, 다시 얘기하면 상대적으로 보자면 딸이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딸이라는 이유로 편애를 하는 것 같은 입장이어서 좀 어려웠다는 것을 토로할 정도로, 어쨌든 박충혜와 나혜석이 공부도 잘하고 똑똑했던 학생들이었던 것은 분명하죠. 박승호는 평양의 정진여학교 이제 교사로 활동하다가 이제 20년에 일본으로 유학을 가서 쯔다 영학숙이라고 하는 곳에서 영문학을 전공하죠. 그리고 22년에 일본에서 같이 공부했던 최승만, 학지광의 편집자이기도 하고 우리가 3.1운동 직전에 동경 28 학생운동을 조직했던 인물이었던 최승만과 그 당시 쯔다 영학숙 3학년 때 대학생이었을 때 22년 8월 4일 정동교회에서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쭉 졸업을 하고 쭉 살다가 최승만이 일본 동경 YMCA 총무로 활동을 하였기 때문에 일본에서 오랫동안 활동하다가 1933년 김성수, 동아일보의 김성수의 제안을 받아서 동아일보 학예부 여기자가 되고, 최승만은 동아일보에서 만들었던 월간지 신동아 기자, 즉 주간으로 부부가 동시에 동아일보사에 입사하는 특이한 또 케이스를 만드는 거죠. 즉 다시 말하면 요 여성 3대를 봤을 때, 그러니까 과부로서 딸 하나를 데리고 이방인을 찾아갔던 김사라, 기독교를 통해서 전도 부인으로 직업 여성으로 활동하면서 딸을 길렀고, 그 딸은 신칙 학교였던 의학당을 졸업해서 또 다른 또 학교의 선생으로서, 교사로서, 직업 여성으로서 활동을 했고, 또 다른 그 딸 박승호는 일본 유학까지 가서 돌아와서 동아일보 기자가 되는, 가장 당시에 여성으로서 가장 최고의 엘리트로서 성장하고 활동하는 모습을 지금 보고 있죠. 지금 이 사진이 바로 박승호 부부, 최승만과 박승호 부부, 최승만, 그리고 박승호의 여동생 박인호, 딸 최화성. 이들이 1922년 8월 달에 결혼했다고 했잖아요. 23년에 최화성이 태어났으니까 요것은 20년대 24년이나 5년 요때 찍힌 것으로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들 부부의 활동, 그리고 그 딸의 활동까지 이제 살펴보도록 한 것인데, 요 사람들이 정동교회에서 결혼을 했다는 대목을 제가 강조를 계속 하는데, 이 사진은 이제 박승호가 동아일보에서 활동했던 요 이제 박승호죠.
그러니까 연로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중후한 그러니까 여기자로서 활동했던 상황들을 이제 볼 수가 있죠. 이제 정동교회에서 결혼을 한 수원의 사람들이 3명이 있는데 1922년 최승만과 지금 박승호가 정동교회에서 결혼을 했는데 그 2년 전 1920년 4월 10일 날 나혜석이 김우영과 결혼한 장소가 정동교회 그 자리였어요. 자, 나혜석, 신여성 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인물이 수원 출신인 나혜석이죠. 나혜석, 김일엽, 김명순, 신여성 1세대라고 일컬어질 정도였고 어찌 보면 신여성의 대표적 인물이고 또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 여성으로서의 유화가 그리고 김동인이나 이광수의 단편소설보다 뛰어난 여성을 주제로 한 경의를 발표했던 소설가로서 혹은 냇물이나 노아라 같은 시를 쓴 시인으로서 그리고 1919년 3.1운동 당시에 독립운동을 했다는 혐의로 5개월 동안 구금을 당했던 독립운동을 했던 독립운동가로 그리고 가장 선진적인 또 과격했던 여성해방론자로서 그리고 예술적인 삶과 자유로운 영혼을 꿈꿨던 그러니까 여자도 사람이다 라는 슬로건과 끊임없이 1930년 이혼 이후에도 죽을 때까지 글과 그림을 끊임없이 생산했던 작가로서 그리고 인간 나혜석으로 나는 나혜석이라는 주장을 멈추지 않았던 인간 나혜석 바로 박승호와 동기동창이고 아까 봤던 김매래 선생의 제자로서 그들의 세례를 받았던 신여성이죠. 나혜석이 30년대 말 37년 8년 이후로 해방되기 전까지 44년까지 스님이 돼서 수덕사 여승이 된 나혜석과 가까이 수덕사 앞에 수덕여관에서 지속적으로 몇 년간을 살면서 수덕여관에서 그림을 그리는 스님도 아니고 승려도 아니고 일반인도 아닌 비승 비속의 삶을 살았던 인연이 있는데 그 김일엽이 신여성 시절에 신여자라는 잡지를 주관했을 당시에 나혜석이 바로 김일엽의 본명이었던 김원주를 주제로 한 4컷짜리 만평이에요. 첫 번째가 요거죠. 1번. 이 짧은 밤에도 12시까지 책을 읽는 독서. 그러니까 그 일과 여성의 가정적인 가사를 함께 하는 일하는 여성의 이제 바쁜 면모를 보여주는데 두 번째가 요거죠. 이제 이렇게 밥을 하면서도 아침밥을 하면서도 시를 짓는 거죠. 시를 짓고 세 번째는 보면은 손으로 이렇게 이제 바느질을 하면서 머리로는 신여자 잡지를 어떻게 하면 잘 만들까 하는 생각을 한다는 거고 네 번째 같은 경우는 밤새껏 이렇게 이제 궁리해서 궁구를 해서 새벽에 정신을 차려서 원고를 쓰는 모습. 이게 바로 이제 그 당시에 김일엽, 즉 김원주의 바쁜 하루의 일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은 김원주, 김일엽의 일이기도 하고 동시에 자신이 살았던 이야기, 즉 당대의 신여성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사는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것을 또 이제 암시하고 보여주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정동교회에서 4월 10일 날 김우영과 결혼하는 모습인데 이 이야기를 자꾸 하는 부분은 뭐냐면 1922년 박충혜, 즉 박승호, 1920년 나혜석과 김우영, 1908년 다음에 보게 될 이 그레이스와 이하영, 이들이 동일한 장소 정동교회에서 결혼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나혜석이 이 당시에 결혼을 할 당시에 김우영은 나혜석보다 10살이 많았죠. 그리고 나혜석이 1948년 죽었을 때 또 10년을 더 살았죠. 나혜석보다는 20년을 더 산 셈이죠. 첫사랑이었던 최승구가 폐결핵으로 불행하게도 1916년에 죽고 난 1916년에 죽고 난 이후에 김우영의 열렬한 이제 구애 속에 나혜석이 김우영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결혼을 하게 되죠. 그 결혼을 하게 되는 조건을 이야기를 합니다. 결혼 조건이 첫째, 전처, 즉 김우영은 한 번 결혼을 해서 부인이 죽고 딸 하나가 있는 호레비 신세였죠. 그러니까 나혜석이 비록 그 당시에 노처녀라는 이름을 들었어도 처음 결혼하는 이제 처녀의 입장이고 딸 하나 달린 호레비였던 김우영과 결혼을 하면서 당당하게 결혼 조건을 제시합니다. 세 가지를. 첫 번째는 전처 소생의 딸과 시어머니와는 살지 않겠다. 두 번째, 나는 그림을 그리는 화가로서 그림 그리는 것을 방해하지 마라. 그리고 나를 영원히 사랑해달라. 두 번째가 중요하죠. 그림 그리는 행위, 화가로서의 나의 존재, 나의 일을 인정해달라는 거죠. 세 번째는 옛 애인이었던 최승구의 무덤이 고흥에 있는데, 전라남도 고흥에, 그 고흥에 신혼여행에 가서 묘비를 세워줄 것. 그래서 묘비를 세워주죠. 이렇게 해서 결혼을 하는 거죠. 즉 당시의 새로운 신여성들의 모랄, 즉 성과 자유로운 삶, 더 나아가서는 나의 일, 나로서, 그러니까 한 개인, 한 여성, 한 인간으로서의 나에 대한 존중, 나에 대한 존재 증명에 대한 확인, 이것이 일하는 여성, 나의 일을 가지고 있는 여성으로서의 캐리어 우먼으로서 자부심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가 있죠. 이제 1907년 이제 이하영과 이 그레이스가 정동교회에서 결혼을 하고 난 모습인데, 요게 지금 정동교회 앞에 요게 지금 이제 이 그레이스가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보통의 한복의 모습은 아니죠. 이게 우리나라 최초의 간호사 복장이었어요. 이 복장이 에드먼드라고 하는 간호부장이 만든, 지금 이제 이 그레이스는 우리나라 최초 1호 간호사죠. 지금 1906년 가관식, 즉 여성들도 관을 쓰는, 즉 모자를 쓰는, 캡을 쓰는 행위가 1906년 간호사에게 관물을 씌워주는 가관식, 예모식일 때 이하영이 축하를 해주러 갔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공개 청혼을 하죠. 이 그레이스에게. 그때 이 그레이스가 공개 청혼을 받아들이는 전제 조건이 중요합니다. 나의 학업과 일을 계속하는 동등한
반려자로 나를 인중해 준다는 조건이라면 결혼을 승낙하겠다. 역시 마찬가지로 이하영도 이제 아들 한 명을 가지고 있는 또 상처를 한 호레비였었죠. 이하영이 이렇게 일과 학업을 계속하는 동등한 반려자로서 이 그레이스를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조건이 성립해서 약혼을 1906년을 하게 된 거고, 두 번째 2회 가관식 일때 1월 30일에 정동교회에서 결혼을 함으로써 수원 지역의 탁월한 근대의 인물들, 근대 여성들이 동일하게 1907년 이그레이스와 이하영, 1920년 나혜석과 김우영, 1922년 박승호와 최승만이라고 하는 다 걸출한 인물들이 한 공간에서 동시에 직업 여성으로서의 나의 존재를 인정받으면서 결혼을 하는 역사적인 관계들을 맺게 되는 모습을 확인합니다. 그레이스를 한번 조금 더 우리가 이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83년생인데 다리에 괴사병으로 다리가 불구돼서 도저히 그 집의 하인들로 태어난, 그러니까 여건 큰 집의 머슴들의 자녀, 즉 조응으로 태어난 보겁이라는 이름으로 갖고 태어나서 부모들이 치료할 돈이 없고 가난하니까 결국은 버린 거예요. 어디다 버렸냐면 보구여관이라고, 아까 스크랜튼 대부인 이 학당을 만들었던 스크랜튼 여사가 여성들, 즉 부인들이, 남자들이 가는 병원에 가서 옷을 벗고 진찰을 받는 것을 부끄럽게 여겨서 병원을 안 간다. 이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여성 전문 병원을 최초로 만든 게 보구여관이에요. 그러니까 이 학당 옆에 건물 하나에다가 보구여관을 만든 거죠. 이것을 여기에서 갖다가 버려진 것을 그 당시에 커틀러 의사를 비롯한 여러 사람들이 치료를 해서 이제 낫게 하고, 비록 다리가 쩔뚝쩔뚝하지만 정상적인 이제 어린이로 성장하게 되니까 97년도에 정동교회에서 세례를 받으면서 그레이스라는 이름으로 이제 세례명을 받게 되고, 점차 커지면서 낮에는 이 학당의 학생으로 공부를 시키고, 오후에는 이제 학교 끝나고 나면 보구여관의 간호부 역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의사들 옆에서 도움을 주는 간호부 역할을 시키게 된 거죠. 그런데 마침 이제 에즈먼드라고 하는 간호사가 이제 미국에서 옴으로써 이제 1902년에 왔는데 1903년에 보구여관 안에 간호원 양성소를 최초로 만들면서 2명의 입학생 가운데 1명이 되는 거죠. 그레이스하고 김마르다라고 하는 인물이 여기에서 간호사 공부를 하면서, 아까도 봤지만 1908년 우리나라 최초로 간호사가 되는 영예를 얻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최초의 간호사이자 또 그레이스는 더욱더 중요한 인물인데, 이제 남편을 따라서, 그러니까 이하영 같은 경우는 수원의 3일 학교, 그러니까 종로교회에서 만들었던 3일 학교라고 하는 3일 학교 교장이 됐고, 3일 학교라고 하는 3일이라는 학교명을 지은 게 이하영이죠. 이하영 역시 기독교 세례를 받았던 인물이고, 동시에 수원 지역 최초의 조선인 목사가 되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평양 지역에서 목사로 활동하면서 평양의 3.1운동에 관여하고,
평양에서 감옥에 갇히는 독립유공 포상을 받은 독립유공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평양으로 파송됐던 이하영을 따라서 이 그레이스는 평양에 있는 홀 병원에서 간호사로 활동을 하는데, 그 병원에서 활동을 하면서, 그러니까 간호사로 일하면서 의생면허시험, 즉 한의사 시험을 봐서 한의사 면허를 획득하게 되고, 이하영이 목사를 그만둔 이제 이후에 수원으로 돌아와서 1931년에 수원의 구천동에 부인의원을 연 의사로서, 그러니까 수원 최초의 부인의원을 연 여의사로 활동하는 게 이 그레이스죠. 그래서 이들의 아들이 이광진 같은 경우는 이명래 고약이라고, 우리가 이제 종기가 났을 때 고약을 붙일 때는 이명래 고약이 되게 유명했는데, 이명래 고약의 둘째 딸과 결혼해서 사위가 되죠. 이광진 같은 경우는 보성 전문을 나왔죠. 그리고 그 이명래의 셋째 사위가 유진호죠. 우리나라 대한민국 헌법을 기초했던 인물 가운데 한 명인 유진호 박사가 이광진의 보성 전문 이제 후배이기도 하고 손 아래 동서이기도 했던, 그래서 이 그레이스를 중심으로 또 수원 지역의 보건의료를 살펴볼 수도 있고, 또 이 그레이스의 남편 이하영을 통해서 또 삼일학교 교육과 또 종로교회사를 살펴볼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나혜석을 조금 더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자면, 그러니까 화가이자 소설가이자 시인이자 독립운동을 한 사람이면서 동시에 여성해방론자였던, 우리가 또 한편으로는 1920년 결혼을 하고 21년에 남편이 만주에 일본 외무성에 만주에 파견된 외교관, 즉 봉천의 단둥에 지금 이제 안동인데, 그 단둥의 부영사로 부임하면서 7년 동안을 이제 외교관의 부인으로 역할을 하게 되고, 이제 그 이후로 1927년에 28년, 29년까지 유럽을 거쳐서 미국을 거쳐서 세계 일주를 하고 오는, 1년 반 동안에 세계 일주를 하고 온 인물로서 압도적인 경험과 압도적인 당시에 이제 사귀었던 유력한 인물들이 김일엽을 비롯해서 이광수, 허영숙, 염상섭 뭐 이런 인물들이 주위에 포진하고 밀접하게 연결을 가졌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이제 30년 파리에서의 체린과의 스캔들 때문에 남편과 30년에 이혼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가로서 지속적인 작품 활동을 통해서 31년도, 그러니까 30년, 31년도, 31년도에는 그러니까 조선미술 전람회의 특선 작가로서 이제 정원 이런 것들을 이제 발표하는데, 예술가로서, 화가로서 끊임없이 자기를 규정하고 확정해 나가는 역할들을 지속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나혜석을 통해서 새로운 신여성의 모습들을 확실하게 볼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이제 당시에 전통 사회에서 만 권의 책을 읽고 만리의 여행을 통해서 그러니까 지식과 경험을 얻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남성의 전유였다면, 나혜석은 여성의 몸으로 바로 그런 여행과 숱한 이제 독서와 토론과 글 짓기를 통해서 전통 사회의 여성들과는 다른, 보다 더 전위적인 역할을 한 인물로 우리가 나혜석을 기억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단순하게 시인이자 화가로서만이 아니라 나혜석은 당대 박승호도 마찬가지고 이하영도 마찬가지고 최승만도 마찬가지고 당시의 신여성 신지식인으로서 자유와 인권을 갈망하는 존재들로서 외세의 억압에 자연스럽게 반발할 수밖에 없겠죠. 그 반발하는 상황이 결과적으로는 일제의 압제에 저항하는 것, 이것이 자연스럽게 3.1운동으로 분출되는 것이고 그 3.1운동에 자연스럽게 역할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나혜석은 여성의 독립운동들을 조직하기 위해서 이학당의 선생들 혹은 일본에 유학 당시에 같이 활동했던 김마리아, 이제 김인덕 뭐 이런 여러 인물들과 함께 박인덕, 김마리아 이런 인물들과 함께 여성들의 독립 단체를 조직하자, 이러한 노력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3.1운동 당시에도 서울에 살면서 분명히 3.1운동 만세 시위에 참여를 했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어쨌든 3월 2일 날 독립선언서를 들고 진명여학교, 자기 모교였던 진명여학교를 찾아가서 기숙사에 있었던 후배, 사랑하는 후배, 그러니까 우리가 추정 이갑 선생이라고 만주에서 독립운동을 했던 이갑 선생의 딸이었던 이정희에게 독립선언서를 전달하고 진명여학교의 학생들을 조직할 것을 이제 명령 내지는 교사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오전 11시 30분에 진명여학교를 찾아갔다가 다시 이제 오후에는 김마리아 화학여시덕과 정동교에서 세 사람이 만나서 여성단체 조직할 것을 결의하고, 야 그러면 좀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이것을 도모하자. 그래서 그렇다면 이 학당에 많은 학교의 선생들이 있으니 이들과 함께 뭔가를 도모하자 해서 이 학당의 박인덕 선생의 기숙사에서 김마리아 등과 함께 11명의 모임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이 모임을 통해서 다양한 논의를 진행하는데, 이때 이제 나혜석은 개성과 평양으로 이동을 해서 독립자금과 개성에 있는 정화여학교 이정자 교장을 만나고, 또 평양에 있는 친구였던 정신여학교 교사였던 박충혜를 찾아가서 독립자금과 독립운동의 조직 부분들을 함께 논의를 하고 오는 거죠. 이미 그런데 평양에 정진여학교에 있었던 박충혜, 즉 박승호는 평양에 있는 국민회와 손잡고 이미 독립운동에 깊숙하게 관여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죠.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일들을 하고 3월 5일 날 서울에 도착해서 3월 5일 서울 지역 학생 시위에 대거 여학생들이 참여하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도모하다가 3월 8일 날 이학당 식당에서 체포가 되고, 결국은 8월 4일 날 경성법원에서 예심을 받아서 판결을 받았는데 면소 및 방면 결정으로 석방되는데, 이 19년 8월 4일까지 즉 5개월 동안 서대문 구치소에서 구금되어 있었던 인물이죠. 이 구금 5개월 동안의 구금 생활을 통해서, 깜빵 생활을 통해서 나혜석은 또 많은 독립운동을 하다가 잡혀온 사람들, 또 후배들과 연결을 하게 됨으로써 이들이 김인현 독립운동을 경험했던 세대, 소위 3.1운동 세대, 당시의 용어로 한다면 기미 세대가 되는 거죠. 우리 역사 속에서 이러한 역사적 경험을 동시에 하는 것, 즉 여성들, 여학생들이 함께 어깨를 걷고 남성들과 대로를 활보하며 만세를 외쳤던 이 경험, 이것은 그 이후에 1929년 광주학생의거, 그리고
해방 이후에는 우리가 1960년 4.19 혁명, 그리고 80년대에 87년에 우리가 아는 6월 민주화 운동, 그리고 2000년대에 촛불 시위까지 면면이 이어지는 역사적 경험이죠. 이러한 경험들이 결국 한 인간의 삶을 끊임없이 견고하게 이끌어가는 힘으로 작용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죠. 박충해, 박승호, 나혜석, 최승만, 이하영, 이들이 3.1운동을 겪으면서 동시에 새로운 사상, 기독교 사상을 받아들이면서 평등의식, 신 앞에 모든 존재는 평등하다라는 평등의식, 그리고 성서를 통한 새로운 신앙체계, 교회를 통한 새로운 인간관계의 확장, 그리고 3.1운동을 통한 인권의식, 평화의식, 이것은 중요한 자양분으로 지속적으로 이들을 이끌고 가는 것이라 할 수 있죠. 나혜석의 사진첩이 수원시립미술관의 후손들에 의해서 기증이 됐는데 90여 장이 앨범첩에 남아있죠. 그 다양한 앨범첩에 있는 사진 가운데 특이한 거를 보게 되면 뭐 특이할 건 없죠. 맨 왼쪽에 있는 사진들을 보게 되면 이제 맨 왼쪽에 나혜석, 남편 김우영, 아래 허영숙, 나혜석 가장 또 절친이었죠. 이강수 부인이죠. 그리고 나지석, 여동생, 그 뒤에는 오빠 나경석, 나혜석이 가장 이제 존경하는 나경석. 나경석 역시 3.1운동 당시에 중학교 교사였다가 만주로 가서 무기를 밀반출하려다가 실패를 했고, 그러니까 3.1운동 당시에 깊이 관여를 하는 인물이죠. 그리고 중학교 교사, 물리학과 교사였을 때 우리가 잘 아는 의열단 단원이었던 의열단을 만든 김원봉, 도상봉, 이런 사람들이 이제 중학교 제자로서 연결이 되는 것이고, 나중에 나혜석이 만주 안동의 부영사로 활동할 때 의열단 단원들과 연결되는 또 고리이기도 하죠. 그 옆에 사진은 화가 나혜석을 보여주는 모습인데, 그러니까 끊임없이 작품 활동을 하는, 그러니까 조선미술 전람회에 출품할 사진들 앞에 포즈를 취하고 있는 화가 나혜석. 그리고 그 아래 사진이 이제 중국군 복장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의열단원이었던 이현준. 그러니까 나혜석의 앨범첩에 그러니까 3장이나 있는 이현준 사진이 있는데 의열단원이에요. 그리고 의열단에 우리가 황옥 사건 혹은 이제 우리가 의열단 2차 폭탄 반입 사건으로 5년 동안 감옥에 수감됐던 인물이기도 하고, 나혜석이 가장 아꼈던 그 밑에 보게 되면 의제, 자기의 그 의형제, 의제 이현준이라고 쓸 정도로 이제 아꼈던 후배이면서 이제 박기홍이라는 인물로 이제 의열단 활동을 했었던 인물인데, 당시에 로아 중학교를 다녔던 중학교 유학생이었기도 했고,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의열단의 그 사진이 3장이나 있죠. 그 사진첩에. 근데 요 사진첩에 요 아래 거는 한 판이에요. 한 판에 빨간 글씨로 써 있는 게 나혜석의 친필로 캡션을 달아놓은 모습이죠. 그 옆에는 한복을 입은 아베. 그러니까 아베 미찌에라고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조선 총독의 그 브레인, 그러니까 이광수, 최남선 이런 사람들을 일본 제국편으로 끌어들여야 한다. 그래서 선량한 일본의 신민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러니까 포갑적인 무력으로만 해야 돼서는 안 된다. 이들을 문화적인 어떤 역량을 통해서 우리 편으로 만들어야 한다라는 입장으로 끊임없이 총독들과 편지 왕래를 하면서
조선인들과 문화적으로 교류했던, 그러니까 조선총독부의 그 기간지였던 매일신보와 경성일보의 그 사장이었던 아베의 사진이에요. 그러니까 아베의 도움도 받았던 인물인데 그 사진을 함께 같이 의열단원과 일본 제국의 브로커라고 평가받았던 아베의 사진을 같이 배치하는, 그러니까 나혜석의 또 한편의 그러니까 사상적인 자유로움, 더 나아가서는 그 독립운동을 지원했던 자신에 대한 당당함, 또 친일로서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문제가 되는데 남편이 이혼해서 김우영이 이제 친일파로 1등급 친일파죠. 이광수도 1등급이고 최남선도 1등급이고 나혜석과 친하게 지냈던, 그리고 오빠 나경석도 친일에서 약간 자유롭지 못한 부분이 일부 있죠. 그런데 나혜석은 이혼 이후에 친일 논설이나 친일 단체나 친일 글, 그러니까 친일 언급을 한 친일 논설을 쓰거나 친일 단체에 가입하거나 친일 연설을 하거나 이런 게 일개도 없어요. 그만큼 자유로운 자유를 찾는 끊임없는 투쟁의 길이었다라고 저는 보는 거죠. 저는 이제 이들을 만든 또 다른 물적 토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것은 자본주의의 확산, 우리가 이제 르네상스 이후에 화약과 나침판이 서구로 전달이 되면서 르네상스 이후에 대항해 시대, 그리고 산업혁명, 그리고 자본주의적 발전 속에서 식민지 개척, 우리가 18세기, 19세기의 세계사는 우리가 알다시피 몇몇 제국주의 국가에 의한 식민지 경영, 아시아, 아프리카, 아메리카, 그것에 몇몇 나라 빼놓고, 그러니까 아시아를 놓고 보자면 일본, 그러니까 1868년 메이지 유신, 명치 유신을 통해서 근대화로 발빠르게 나라를 재편하면서 제국주의로 발전한 일본이 있고, 영국이 인도를 먹고 식민지를 하고, 프랑스가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일대를 먹으면서 인도 차이나라고 하는 명칭을 쓰게 됐는데, 그 사이에 있었던 나라 태국, 인도와 인도 차이나 사이에서 영국과 프랑스가 공동 경비 구역을 두는 형태를 만들었던, 물론 당시 태국의 왕실과 왕이 외교를 잘해서 살아남았던 태국 이외의 모든 나라는, 중국이 반식민지, 모든 나라는 식민지로 전락했던, 아프리카 대륙 뭐 말할 것도 없고, 뭐 남미, 중미 다 유럽의 식민지였던 이 전 세계적인 상황 속에서 식민지의 완성은 대륙을 관통하는, 원료와 상품을 판매하는 수송로로서의 철도, 기차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불행하게도 일본의 식민지가 되면서 일본에 의해서 청일전쟁, 러일전쟁, 청일전쟁을 통해서 X자로 경부철도와 경의선, 경원선, 호남선 뭐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면서 수원은 서울 수원으로 연결되는 서울 수원 천안으로 연결되는 경부철도의 노선에 위치하면서 철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물류가 이동이 되면서 수원역을 중심으로 하는 일본인 상권, 즉 지금 현재 수원역이 예전에는 이제 매산리라고 해서 집이 몇 채가 없었던 한적한 평야지대에 한적한 마을에 기찻길이 뚫리면서 수원역이 생기고, 그 수원역을 일본인들이 역세권이라는 용어 자체도 모를 때 일본인들이 헐값에 독점을 하면서
수원역이 일본인 상권으로 재편이 되고 그 일본인 상권들이 전통적인 조선인들의 상권이었던 남문 상권과 끊임없이 기란관계, 즉 경쟁관계를 만들어 가면서 수원역을 통해서 남문 상권으로 들어오는 길목, 이것이 이제 매선학교, 일본인 학교, 그다음에 부국원이 만들어지는 이제 중동, 매교동, 영동 이런 쪽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 거죠. 자, 수원의 전통적인 교육을 받았던 서당 교육을 받았던 사람들이 새롭게 일본 세력의 등장, 외세의 등장 속에서 일본어를 배워야 된다, 영어를 배워야 된다라고 하는 의식들이 싹 트면서 서당을 개량해서 서당 개량식 서당, 더 나아가서는 교회와 성당에서 만들어지는 학교, 그러니까 1902년 3일학교, 3일여학교, 천주교에서 만든 화양여학교, 영국 성공에서 만든 진명여학교, 이런 학교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학교, 더 나아가서는 1896년에 고종의 명령에 의해서 새로운 관찰부가 있는 13개 도청소대지에 관립보통학교, 관립소학교가 만들어지는데 그게 지금의 신풍학교죠. 그렇게 만들어진 관립학교와 공립학교와 이제 소학교들, 그러니까 이제 보통학교들이 이제 기독교 계통의 학교들, 관공립학교들, 그리고 이제 서당들, 이런 식의 교육들이 이루어지다가 교회에서 만든 학교에서 졸업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중등 교육기관으로 가야 되는데 수원에는 그 학교들이 없었어요. 일제가 시되면 일본인들이 아주 치졸하게도 일본인 학제는 소학교, 중학교, 대학교라고 하는 지금의 학제와 같은 편제인 것에 비해서 조선인들은 한 단계를 낮춰서 보통학교, 고등보통학교, 전문학교, 즉 조선인들로 이루어지는 대학교를 세워주지 않았죠. 나중에 1922년 3년에 우리끼리 그러면 우리가 돈 모아서 학교를 세우겠다, 밀립대학 설립운동조차도 막아버리죠. 나중에 경성제국대학이 30년대에 만들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 수원에서도 이제 이렇게 관찰부 소학교에서 수원군 공립소학교였다가 일제가 수원 공립보통학교로 이름을 바꾸게 만들고, 나중에 일본인 소학교가 있으니 나중에는 학제가 통일되니까 야, 너희 일본 소학교가 똑같아지니까 조선인 학교는 이름 바꿔, 신풍으로 이름 바뀌는 거거든요. 같은 이런 식으로 이제 차별적인 학제 운영을 하면서 수원에는 30년대까지 고등보통학교, 즉 중학교를 만들어 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수원 사람들은 기차를 통해서 통학을 하거나 유학을 가는 거죠. 그래서 1905년 경부선이 뚫리면서 많은 학생들이 서울로 통학을 하고 유학을 하게 되죠. 그래서 수원 제외 유학생회가 1908년에 만들어지고, 그 제외가 거의 다 서울로 통학하거나 유학하는 거니까 뭐 제외라고 어렵게 쓰냐, 그러니까 서울로 가는, 그래서 재경 유학생회로 개칭됐다가 이제 조금 더 뭔가 진전된 그러니까 우리가 학생들끼리 토론하고 뭐 이런 것들, 그래서 학생 토론회로 이름을 바꿨다가 1917년에는 조금 더 이제 가까운 이름, 친목동을 하자, 학생 친목회가 만들어지고, 이듬해 나중에 이제 20년대에는 수원 학생회라고 가는데, 1917년에 수원 학생 친목회가 김세환, 김노적 등의 주도로 3.1여학교에서 총회를 통해서 창립총회를 만들어지는데, 이 학생 친목회에 들어가는 거죠. 1910년 재경 유학생회, 그러니까 나혜석이 1910년 박승호와 함께 졸업하고, 박승호는 이화학당으로
서울을 유학 가고, 나혜석은 진명유학교로 유학을 가니까 재경 유학생회나 학생 토론회에 다 회원이죠. 1917년 학생 친목회에도 당연히 회원이죠. 그리고 이 친목회가, 학생 친목회가 수원 지역에 1919년 3.1운동에 조직되어질 때 많은 역할을 하는 거고, 1920년에 수원 지역의 최초의 학생 비밀 결사 조직이었던 구국민단을 만들게 되는 동력으로 작용하는 거죠. 기차 타고 통학하는 학생들, 기차 타고 하숙을 하고 유학을 하는 학생들이 주말이 되면 기차를 타고 내려오는 거죠. 금요일 날 저녁 때 기차를 타고 내려오면서, 야, 우리 오늘 3.1학교에서 만나자. 그래서 토론을 하고, 어떻게 하면 3.1운동 당시에 독립운동을 하다가 구속되어진 사람들을 도와줄 거냐, 유족들을 도와줄 거냐, 이런 논의하고, 또 당시에 3.1운동 당시에 상해 임시정부와 연결됐던 독립신문들을 가져다가 등사판으로 밀고 이것을 지역에 뿌리는 독립운동들을 지속을 하는데, 이들이 기본적으로 경기고등학교, 경기고등여학교, 경기 이화, 휘문, 경성 기독청년학관, 즉 YMCA, 여기 다니는 학생들을 중심으로 조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3.1여학교 동기동창이었던, 나혜석과 동기동창이었던 차인재는 이 학당을 졸업하고 3.1여학교 교사를 하면서 이들을 묶는 역할, 조직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차인재가 구국민단 사건으로 이 사람들이 깜빵을 가게 되는 상황이 생기기 바로 직전에 미국으로 임치호랑 결혼을 해서 미국으로 떠남으로써 구금을 피하게 되는 상황이긴 해요. 이 차인재가 이제 임치호랑 결혼을 해서 미국에서 살면서, 임치호는 요 지금 서해안의 영흥도 출신으로 수원 지역의 기독교와 밀접하게 연결이 돼서 사진 신부로, 그러니까 서로 사진을 교환해서 우편으로 사진을 보고 마음에 든다 그래서 결혼을 했던 케이스여서 사진 신부로 간 상황이긴 하지만, 서로 두 집안계는 서로 이전부터 알고 있었다. 그 임치호는 하와이 사탕수수의 노동자로 갔다가 미국 본토로 가서 이제 정착을 했던, 그러니까 도산 안창호의 5손가락에 드는 이제 후원자 내지는 그 밀접한 안창호의 그 동지들 5명 가운데 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임치호와 차인재는 상해임시정부에 지속적으로 자금을 대주는 역할을 해서 남편이 1917년, 임치호가, 부인 차인재는 1918년, 그래서 둘 다 애족장을 받은 부부 독립운동가로서 지금 LA 로즈마일 공동묘지에 무덤이 있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또 다른 이제 신여성으로서 이현경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죠. 지금 보게 되면 아까 이제 구국민단의 이제 활동가 가운데에서 빨간색으로 표현한 이선경, 산누리 출신이면서 경기고등여학교 3학년. 그런데 숙명여학교 다닐 때 3.1운동으로 구금이 됐다가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오랫동안 이제 구류가 돼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것 같아서, 한편으로는 언니 이현경이 나왔던 고등여학 경기고녀로 전학을 가요. 전학을 갔었을 때 이제 구국민단 사건으로 잡혔는데, 이성경을 비롯한 최문순 같은 여학생들은 졸업을 하고 상해로 망명해서 상해 임시정부의 독립군을 돕는 간호사가 되겠다. 대한적 십자의 간호사가 되겠다라고 하는 포부를 가지고
활동을 하다가 잡혔던 거여서 심한 고문과 이제 이성경이 중요한 역할을 하니까 배우를 대라고 하는 고문이 악착같이 이루어지죠. 이성경은 경기도의 유관순이라는 평가를 듣는데 유관순 열사와 동갑입니다. 1902년생. 유관순 열사는 우리가 너무 잘 알죠. 아우네 장터에서 독립운동을 했고 부모님이 죽는 모습을 봤고 그리고 결국 1920년에 옥중에서 고문으로 순국을 했고 그래서 해방이 되고 난 뒤에 62년 건국 공로문장을 받았다는 사실을. 그런데 이성경은 수원 지역 사람들이 잘 몰랐던, 제가 논문을 씀으로써 애국장 포상을 받게 된 인물인데 구국민단 사건으로 체포가 돼서 하도 고문을 해서 재판에 참여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몸이 엉망이 돼서 재판에 참여하면 많은 사람들이 고문당하는 얼굴을 보게 되니까 걸석 재판을 하게 돼서 징역 1년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3년을 받아서 풀려납니다. 구류 후 8개월 만에 석방이 됐는데 집에 오자마자 9일 만에 심한 고문의 후유증으로 죽음을 맞이하는 순국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순국 사실들을 그 당시에 일을 같이 했던 동지들은 알았는데 이제 너무 후손들이 제대로 알리지를 못해서 2013년, 12년 유관순 열사와는 근 이제 50년, 60년의 차이를 두고 독립유공자 포상을 받는 상황이 되는데 이선경의 사진은 없습니다. 이현경 언니의 사진인데 그러니까 수원에서 만들었던 영국 성공회 교회에서 만든 진명여학교 출신이고 관립 경성여고부 지금 경기 고녀에 입학을 하고 졸업을 하죠. 그리고 일본 대학에 유학을 가서 돌아와서 동아일보 기자가 되는, 그리고 조선공산당에 관여를 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조선공산당 3차 당 사건으로 27년 8년 어마무시한 검거 사건이 1000여 명이 잡히는데 그때 3차 당 대표였던 안강천이 한의건과 함께 탈출을 해서 중국으로 망명할 때 이제 28년에 망명하고 난 뒤에 해방이 돼서도 돌아오지를 않아서 결국은 독립운동 포상이나 이런 것들을 받지 못했던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현경의 여동생이죠. 이현경이. 그리고 이현경이 일본 여자대학을 다닐 때 그러니까 3.1운동 1주년 기념 집회 혹은 또 1921년 3.1운동 2주년 기념 집회 이런 것들이 이제 히비야 공원에서 140명의 조선인 유학생들이 참여하는 운동을 펼칠 때 20명이 경고됐는데 그 중에 6명이 경고됐던 상황인데 그 6명 중에 1명이죠. 그러니까 요 21년 요 당시에는 이선경이 감옥에서 고문받고 고통을 받을 때 언니 이현경은 동경에서 그러니까 히비야 공원의 3.1 독립운동 기념 집회에서 잡혀서 또 구금이 되었던 상황을 볼 수가 있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아까 첫 번째 봤던 사진 김사라, 김메리 그리고 손녀딸, 증손녀딸 그 증손녀딸 최화성 박충혜이자 박승호의 딸이었던 최화성은 이제 서울에 동아일보 기자가 됐던 엄마 아버지를 따라서 서울에서
제동국민학교 이화학당 이화여대를 졸업한 인텔리로 자라나죠. 딸들 교수님 죄송합니다. 예. 마지막. 교수님 너무 잘해주고 계신데 네. 지금 시간이 많이 오버가 됐어요. 그래. 요거 마지막. 요거 마지막 장이야. 그러니까 요 최화성이 그러니까 우리 죄송합니다. 저희 박수 한 번만 치고 이어서 할게요. 네. 자, 신3 테이크원 박수요. 네. 이제 최화성이 해방 이후에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해방 운동사를 펼쳐나간 사람이에요. 조선 여성 독번이라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최화성을 비롯해서 최옥성을 여동생들까지 세 자매는 사회주의 운동을 펼쳤던 남편들과 함께 어머니 박승호를 모시고 전쟁 기간에 1950년에 월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근대사에 있어서 기독교를 수용하고 새로운 생각, 평등의식, 새로운 인권, 그리고 또 다른 젊은이들이 사회주의를 받아들여서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고자 했었던 다양한 노력들이 이들 여성 4대의 삶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했던 것이 이 강의의 목적이고,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한국의 근대사, 또 지역의 수원 지역의 지역사를 살펴볼 수 있고, 그들의 삶의 궤적과 고민과 내용을 보다 더 면밀하게 고민하고 연구를 해 가야 하겠다. 네, 이것으로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